자, 이번 그 지방직 기출 문제입니다. 지방직 문제 전자공학인데요. 일단 지방직 기출 문제의 전자공학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건 아닌데 문제 자체가 그냥 좀 고민을 하게 했던 문제고요. 사실 뭐 봤을 때 저도 답을 체크해 봐야 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문제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드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그건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전자회로 쪽인 것 같아요. 거기 전자회로를 준비를 좀 하신 분들은 쉽게 좀 풀었을 것 같은데, 전자공학을만 그냥 했으면 조금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15번이나 16번 같은 문제는요, 거기 공무원 전자회로 시험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언급돼 가지고 한번 풀어봤던 문제인데, 우리 공무원 쪽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7급에서는 언급이 됐는데 9급에서는 언급이 안 된 그런 형태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아까 제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던 거 18번요. 18번 같은 문제는 답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던 문제거든요. 제가 이쪽 필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이 세 문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불편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논리회로에서 출력 X의 논리식, 이건 우리가 수십 번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A, B고요. 얘는 A 곱 B의 전체 이바하고, 여기는 A 더하기 B고, 그럼 여기는 A 곱 B의 전체 이바는 A의 바 플러스 B의 바고요. 여기는 A 플러스 B니까 이거 계산하면 이거 0, 이거 나오니까 얘는 A 바 B 플러스 A B 바라고 하는 익스클루시브와 게이트가 나오는 이 논리는 우리가 맨날 하던 논리죠. 그죠? 그래서 크게 문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카르노맵과 일치하는 논리식, 역시 이런 문제는 그냥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니까 봐두시고요. A 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BC. 이런 문제니까 그냥 알아서 보시고요. 3번, 인덕터하고 커패시터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한대의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한 인덕터의 전류는 불연속적으로 변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코일은 VL은 LDT분의 DI 라고 했고, IL은 연속이다. 그 다음에 IC는 CDT분의 DVC 하면서 VC는 연속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맞는 것 같고요. 커패시터의 전류는 인가되는 전압의 시간적인 변화율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해가지고, 커패시터의 전류는 인가되는 전압의 시간적인 변화율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형태는 그럴 수 있고요. 그죠? 커패시터 양단에 직류 전압이 인가된 후 정상 상태가 되면, 콘덴서는 직류 정상 상태일 때는 얘는 뭘로 본다고요? 개방으로 본다. 코일은요, 직류 정상 상태일 때는 단락으로 본다. 그죠? 이건 맨날 했던 내용이고요. 인덕터 2개를 병렬 연결하면 등가 인덕턴스는 인덕터 1개의 인덕턴스보다 크다가 아니라, 코일 병렬은요 저항 병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L1, L2면 이게 상호 인덕턴스가 없으면 L1 플러스 L2분의 L1, L2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를 한다. 답은 4번인가요? 자, 다음 회로에서 2kΩ의 저항에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저항 R 값은 뭔데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저항이 얼마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죠. 그죠? 단,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이 0.7V이고요. 저항 성분은 무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 저항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른단 말은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이 0.7V, 이게 0.7V가 안 걸린다는 거예요. 0.7V가 안 걸리는 거고, 그러면 이게 0V고 여기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는 0V가 되죠. 그럼 여기 0V고 여기 0.7이니까 이 VA 라고 하면 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2kg 저항에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저항값을 물어봤지만, 더 중요한 키워드는 VA가 0.7보다 작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압이 만들어지면, 이게 VA가 0.7보다 작으면 이 전류는 흐르지 못하니까 이렇게밖에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VA가 0.7보다 작을 수 있는 형태. 그러면 0.7보다 작으면 어쨌든 회로가 이런 회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개방 회로니까, 그죠? 전류가 안 흐른다는 말은 개방됐으니까 이건 거고, 그럼 여기 전압 VA는 뭔데요? 라고 하면 VA는요, R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14. 이게 VA인데 이 값이 뭐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0.7보다. 그러면 이거 넘기고 이거 넘기면요, 0.7분의 14는 R 더하기 1. 이게 20이죠. 그래서 이게 20이니까 R은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될 거고, 그러면 이런 형식이 될 거고, 이게 20이니까 그러면 R은 19보다 커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 그래서 요게 요런 조건을 0.7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조건이 만족되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R값은 19kΩ보다는 크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9보다 큰 모든 게 답입니다. 그래서 19보다 큰 모든 게 답이니까 거기 보기에 18도 있고 20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8은 안 되고 20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다. 슈미트리거 회로의 특성으로서 옳지 않는 것, 이건 맨날 하는 형태니까 봐두시고요. 슈미트리거는 정교환이고, 그리고 멀티바이브레이트 회로라고 하는 바형 발생기로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슈미트리거는 쌍안정 멀티바이브레이트 일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히스테리시스 특성을 가지죠. 그죠?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 서로 경로가 다른 형태. 그래서 이 슈미트리거 게이트를 쓰면, 일반 게이트는요, 이런 잡음이 0, 1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잡음이 이렇게 기준 전압을 하나만 있다 보니까 이 잡음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여기에 0인데 1로 오인하고, 여기도 또 했을 때 1일 때 0일로 오인하는 이런 경우가 좀 쉽게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스무스하게 올라갈 때는 여기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도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을 채트링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슈미트 트리거 형태로 바꿔버리면 얘가 채트링 현상이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이런 경우도 딱 하나의 경우밖에 안 만들어지더라 라고 했던, 이거 디바운싱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그 내용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잡음신으로 인한 채트링 현상은요, 이런 현상은 레벨이 하나, 트리거 레벨이 하나가 있는 형태에서는 자주 발생하는데, 슈미트 트리거처럼 트리거 레벨이 2개가 있는 형태는 얘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슈미트 트리거의 특징입니다. 그죠? 잡음에 대한 영향을 개선할 수 있다. 부하가 저항 R인 반파 정류 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이때 VST가요, 루트 2V 사인 오메가 T가 들어간다. 그러면 출력에는 이렇게 반파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있고, 이게 루트 2V죠. 그죠? V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이습 다이오드는 이상적이다. 출력의 평균값은요, 출력의 평균값이니까 이 파형을 받는 거죠. 그래서 V 에버리지는 파이분의 VM입니다. 그래서 파이분의 루트 2V다. 두 번째, 출력 진압의 시료값은요, VRMS는 2분의 VM입니다. 이건 반파일 때는 2분의 VM이죠. 전파일 때는 루트 2분의 VM이고, 그죠?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2V 해가지고 루트 2분의 V 이렇게도 적을 수 있고요. 세 번째,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 PL은요, R분의 V 제곱인 거예요. 근데 이 V는 항상 시료값으로, 이건 R분의
루트 2분의 V의 제곱. 그러니까 2R분의 V 제곱이고요. 마지막에 다이오드에 인가되는 역방향 피크 진압은요. 여기는 순방향일 때는 이렇게 가는데 역방향일 때 최고 진압은 여기에 최대 진압이 VM이니까 루트 2V니까 다이오드의 역방향 진압도 루트 2V가 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트랜지스터 회로에서 순방향 바이어스 전원을 연결할 때 전원 A하고 B의 연결 방향으로 오른 거, 사실 저는 이거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의 순방향 바이어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그래서 이게 트랜지스터 정폭 회로로 동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베이스 에미터는 순방향이고 베이스 컬렉터는 역방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MPNS 그죠? MPN에서 순방향 바이어스 전원을 연결한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건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문제를 이의제기를 하면 일단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받아줄 수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순방향 바이어스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여기는 순방향 바이어스 그래가지고 그죠? 이거 흘려주면 이 전류 흘려주는 게 이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다 보니까 이쪽에 이런 전압 걸고 이쪽에 이런 전압이 아닐까라고 해가지고 답을 찍으면 이게 아마 답이 2번이죠. 그죠? 그래서 2번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답은 2번이겠지 하고 찍었지만요. 이건 사실 문제를 풀면서도 이런 단어를 썼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모호했다는 문제입니다. 다음 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어쨌든 인풋은 뭐예요? 게이트 단자고 아웃풋은 소스 단자니까 커먼 드레인이다. 그러면 커먼 드레인 문제가 나오면 항상 CC 문제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1번요. 전압이득은 1보다 작다 라고 해서 CC야든 커먼 드레인이든, 여긴 GM분의 1이 있다고 했고요. 이건 이렇게 있으니까 AV가요, 이건 GM분의 1하고, 그 다음에 RS가 이거 없으면 RS겠지만 이거 연결되면 RS하고 RL의 병렬분의 RS, RL 병렬이 돼가지고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1번은 맞을 것 같고, 그죠?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크죠? G는 무한대입니다. 출력 전압의 위상은 입력 전압의 위상과 반전이 아니라 CD는 위상이 동상이죠. 그죠? 커먼 컬렉트나, 커먼 에미트나 커먼 소스 같은 경우가 위상 반전이고요. 이건 가장 기본 문제죠. 소스 팔로우라고 그렇게 부른다. 이 CC를 에미트 팔로우라고 하고 CD를 소스 팔로우라고 이렇게 부르더라. 이건 우리가 맨날 했던 내용이니까 역시 알아서 봐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요, 트랜지스터를 교류를 그냥 몰라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 파트를 그냥 상식으로만 들어놓으면요, 그걸 잘 몰라도 이게 CC라고 부르면 이거 위상 반전이 안 되는데 라는 건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류를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 없으면 제가 하지 말라고도 하거든요. 아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어려워도 한 번은 들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진 코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BCD 코드는 10진수를 표현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며 10진수 31에 대한 BCD 코드는 31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레이 코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죠. 그죠? 가중치가 있는 코드는 이 BCD나 841 코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자리값이 있는 코드인데, 그레이 코드는요 자리값을 가지지 않는 코드다라고 해서 비가중치 코드죠. 그죠? 그래서 가중치가 없고 효율적인 연산을 하는데, 이 연산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보다는 전송에서 심볼 오류가 났을 때 비트 오율이 최소가 되는 관점에서 중요한 게 그레이 코드지, 얘는 연산에 또 중요한 특성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지는 건 아니니까 이런 형태는 이건 다 틀렸네요. 그죠?
아스키 코드는 미국 표준 코드로서 영문,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해밍 코드는 데이터의 전송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류를 검출, 정정하는 데 사용한다. 자, 다음 논리회로에서 출력 F가 1이 되는 입력 AB하고 VWXY 값으로 옳은 것을 원하는데 이게 뭐예요? 입력이 4개 있고 출력이 1개 있는 4 곱하기 1 먹스다. 근데 여기에 이 먹스를 동작하기 위해서 선택선이 2개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선택선이 AB인 거예요. 그러면 AB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 00일 때는요. 00일 때는 이게 낮다 하면 1, 낮다 하면 1이니까 여기 11이 나오고요. 그러면 00일 때는 이 V 신호가 이렇게 돼서 출력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01일 때는요. 01일 때는 이게 1이고 이게 0이니까 01일 때는 이게 1이니까 그럼 여기가 11이 나와서 W 신호가 지금 이제 01일 때는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는 00일 때, 01일 때. 10일 때는요. 10일 때는 이거 1이고 이거 0이니까 낮다 하면 1 해가지고 여기가 11이 돼가지고 이게 X가 돼가지고 이건 10일 때는 이게 그러면 11일 때는 이게 이렇게 나오는 4 곱하기 1 먹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00일 때는 V가 출력에 나오고 01일 때는 W가 출력에 나오고 10일 때는 지금 이제 F가 출력에 나오고 11일 때는 Y가 출력에 나오더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들어오는 데이터가요. 데이터가 0101. 01이 들어올 때 지금 00입니다. 00이면 V가 출력에 나오겠죠. F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F는 0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0110일 때, 0110일 때 지금 01이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해가 나올 거니까 W가 출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F는 1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01 역시 0101입니다. 0101이 들어오고 있을 때 10이 들어왔어요. 10이 들어오면 이게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0 들어오고 있으니까 출력은 0 나오겠죠. 그러면 출력이 0 나올 거다. 마지막에 1010일 때 1010일 때 11이 들어오면요. 마지막 Y가 출력에 나갈 거니까 여기에 0이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0이 나올 거다. 라고 해서 여기도 0일 거다. 그래서 지금 출력이 1이 나오는 것은 요거 하나다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그냥, 몫을 정확하게 아느냐라는 그런 질문에서 괜찮았던 문제 같습니다. 다음 달링턴 회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달링턴요. 여기가 IB일 때, 그죠? 베타의 IB, 베타 플러스 1의 IB. 그럼 여기는 베타 1, 이게 베타 2면 베타 2에 베타 1 플러스 1의 IB. 여기는 베타 2 플러스 1, 베타 1 플러스 1이죠. 이런 형태로 전류가 흐르는 것, 전류를 엄청 키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요. 높은 전류 이득을 가진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네,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높은 전압 이득이 아니라 전압 이득은 약 1이고요. 약 1이고 CC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낮은 입력 임피던스가 아니라 CC니까 높은 입력 임피던스고, 그 다음에 커먼 에미터 회로가 아니라 이건 CC 2단을 이용한 커먼 컬렉터로서 달링턴을 만든 것이, 그죠? 역시 아주 간단한 교로 문제였습니다. 자, 보드 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드 순도는 입력 신호의 각 주파수 오메가에 대한 전달 함수 G의 크기하고 위상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로서 건사적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보드 순도는요, 입력 신호의 각 주파수 오메가가 어떻게 바뀔 때 출력이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해가지고, 가장 간단하게 요거요. 로페스 필터죠. 로페스 필터는
VO는요, R 플러스 SC분의 1분의 SC분의 1의 VI고요. 그리고 SCR 플러스 1분의 1의 VI다. 그래서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VI에 대한 VO는요, 이게 A분의 1이라고 합시다. A분의 S 플러스 1분의 1이다. 그래서 RC 값을 A분의 1이다. 라고 하면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보고 이걸 보드 순도로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1 플러스 A의 J오메가 분의 1을 해가지고 오메가가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출력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가 A일 때는요, 오메가가 A일 때는 이게 1이니까 1 플러스 J1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크기는 루트 2분의 1이 돼요. 위상은 이게 1이 되면 1 플러스 J1은 루트 2의 45도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1이니까 크기는 루트 2분의 1이고 위상은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오메가가 0.1A가 되면요, 이게 0.1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J의 0.1분의 1 돼가지고 얘는 크기는 1이고 위상은 거의 0도에 가까워요. 그러면 여기는 크기는 1이니까 얘는 크기는 1이면서 위상은 0도에 가까운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가 10A가 되면요, 10배로 커지면 얘는 1 플러스 J 10분의 1이 돼가지고 얘는 크기가 10이고 위상이 거의 90도에 가까워요. 그래서 얘는 크기는 10분의 1이 되고 위상은 마이너스 90도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이걸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보통 그려요. 일단 전달함수, 이걸 전달함수라고 하는데 H라고 하면 HJ 오메가의 크기는요, 크기는 오메가가 A일 때는 여기 오메가죠. 오메가가 A일 때는 루트 2분의 1이 되고요. 오메가가 0.1A가 될 때는 거의 1이에요. 1이 되고 오메가가 10A가 되면요, 거의 10분의 1이에요. 우리 10분의 1은 마이너스 20dB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오다가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데 건사보도 순도를 그릴 때는 이걸 이렇게 그냥 그려버리는 이런 형태가 지금 이제 크기 순도고요. 위상 순도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45도예요. 그래서 이게 A가 될 때 마이너스 45도고요. 10A가 될 때는 마이너스 90도고, 그 다음에 0.1A가 될 때는 0도가 돼가지고 요게 위상 관계는 보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드 순도라고 하고요. 이 크기 순도, 위상 순도, 그리고 실제로는 이 파란 선인데 이것도 실제로는 이 파란 선이 안 되고 빨간 선이 됩니다. 파란 선은 실제로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딱 끄면 이렇게 딱딱 꺼지는데, 어쨌든 건사 보드 순도가 있고 위상 보드 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드 순도를 수업하면서 몇 번 이제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쓰는 건 안 했지만 뭐 이야기는 했잖아요. 그죠? 많이 써봤는데 이걸 이제 말로서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보드 순도의 크기하고 위상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로 건사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H 오메가의 크기가 그냥 K다. 이 전달함수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전달함수 HJ 오메가가 K다 라고 하면 크기는 항상 이거고 위상은 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0도가 되고, 그래서 플러스면 0도고 마이너스면 180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K이고 K가 음수 상수라고 한다면 모두 크기는 25고 K가 되고요. 위상은 마이너스 180도다.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다. J 오메가라고 한다면요, 이건 그냥 HS가 S인 경우에요. HJ 오메가가 J 오메가죠. 그럼 얘 크기는 오메가니까 26고 오메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위상은 이게 J니까 90도죠. 그래서 크기는 오메가고 위상은 90도니까 여기는 크기는 26고 오메가로 표현하고 위상은 항상 90도로 일정하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걸 해봤네요. 그죠? 이거는데 오메가가 오메가 C보다 엄청 크면 하니까 얘가 엄청 크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100 정도 된다 라고 하면 1 플러스 j100, 그건 크기는 1이고요. 100이고 위상이 0도예요. 이건 1이고, 아니네, 이건 90도네요. 혹시 실수했나요? 아니죠. 크기는 90도입니다. 1이고 100이니, 플러스 j 100이니까 이쪽이 있으니까요. 쭉 하면 각도는 90도고요. 크기는 거의 100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 전체를 하면요. 전체를 하면 얘는 크기는 100분의 1인 거예요. 그리고 위상은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곱이 없으면요. 제곱이 없으면 그냥 주파수가 10배 증가하면 크기는 10분의 1이고 주파수가 100배 증가하면 크기는 1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곱이 있으면 이게 100의 제곱이니까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원래는 20로그 100분의 1 이렇게 했으면 마이너스 20dB, 40dB가 되죠. 그냥 10배라고 할까요? 10배. 그러면 이것도 하니까 마이너스 20dB가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된다고요? 제곱이 되어버리면, 이게 제곱이 되어버리니까 이거 하니까 40에 로그 10에 10분의 1 해서 그냥 40dB가 되죠. 그래서 주파수가 10배 증가할 때마다 얘는 40dB씩 감소하는, 그래서 이런 것을 2차 필터라고 해요. 1차 필터는 이 기울기가, 여기서 이 기울기가 보통 마이너스 20dB per decade 이렇게 하는데, 2차 필터가 되면요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되고, 그 가파른 게 마이너스 40dB per decade가 되고요. 3차 필터가 되면 마이너스 60dB per decade가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던 내용이라서 뭐 그래도 잘 푸신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내용입니다. 다 맞죠, 그죠? 자, 이런 문제는 그래도 몇 번 해봤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는 무조건 V아웃은 얼마요? 1 더하기 예분의 예 2의 VA다. 그럼 우리는 VA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VA는 얼마라고요? VA는 R분의 노드 방정식 세우면 VA 빼기 V1 R분의 VA 빼기 V2 R분의 VA는 0이다. 양변에 R 곱하면요 3VA는요 V1 더하기 V2다. 그래서 VA는 얼마다? 3분의 V1 더하기 V2다. 그러면 이거 대신에 3분의 V1 더하기 V2하고 앞에 3이 있으니까 3, 3 약분되니까 VO는 V1 더하기 V2다. 이런 형태는 아주 쉽게 나왔죠, 그죠? 자, TCP와 UDP. 이건 통신 문제죠, 그죠? 그래서 TCP하고 UDP 할 때 TCP는 뭐고요? 좀 더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하기 위해서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형태고, UDP는 그냥 채팅처럼 신뢰성 없는 통신에서 그냥 빨리 전송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하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UDP가 8바이트의 크기의 헤더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UDP가 헤더가 몇 바이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걸 외우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패스. TCP는 UDP보다 신뢰성 있는 연결형 서비스를 사용한다. 그래서 TCP는 CO, UDP는 CL, 뭐 이런 이야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TCP의 세그먼트 헤더는 체크섬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신뢰성 있는 애를 사용하는데 체크섬을 안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신뢰성 있는 형태라고 했으니까 체크섬을 한다라고 해야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UDP는 흐름 제어하고 혼잡 제어 기능을 수행 안 하죠. TCP는 하는데 UDP는 이런 걸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신하면서 이걸 제가 TCP 헤더하고 UDP 헤더를 지정을 시켜놨거든요. 파일을 다른 걸 가져왔네요. 위에 TCP 헤더하고요, UDP 헤더 모두 다 헤더 체크섬이 있습니다. 헤더 체크섬이 있고요. UDP 헤더는 8바이트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것 뭐 체크를 해서 봐주시고, TCP는 좀 더 많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길었는데 어쨌든 이건 나중 통신책에서 한번 그럼 체크를 하세요. 이거 뒤에 제가 해놨었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필터 문제도 제가 정리를 했는데 18번도 지금 그러면 안 되겠네요. 큰일이네. 다음 정폭기에서의 교류 등가회로에서 베이스 전압 VB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교류 에미터 저항 R2-가 15ohm이고요. 베타는 지금 이제 100이고, 그 다음에 V인이 20mV다. 그리고 RS가 지금 이제 10kg고요. R1은 20kg고, 이건 40kg다. 그때 VB가 얼마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들여다본 임피던스인 지인 베이스를 계산을 해가지고요. 지인을 그냥, 지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지인을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 저항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노드 방정식. 그러니까 베이스 축에서 들여다본 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저항을 구해서 노드 방정식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공무원 전자공학보다는 전자회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고, 여기가 지금 이제 40kg고 20kg인데 이 지인 베이스를 구해라 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지인을 구해라 라는 거. 그럼 이건 R2-가 베타 플러스 1배 커진 거고요. 그리고 RE가 베타 플러스 1배 커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니까 RE가 지금 이제 390kg, 395ohm, 얘는 15ohm 하니까 400ohm이고요. 그리고 베타가 100이니까 얘가 약 40kg인 거죠. 그럼 여긴 40kg니까 이거 40kg. 그러면 합성하면 20kg. 또 합성하면 10kg 하니까 여기는 여기 10kg에 여기 10kg에 여기 진압이 얼마냐라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반이 나온다라는 그런 형태의 답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 답은 10V죠. 10mV인가요? 10mV다. 약간 익숙하진 않았던 그런 문제지만 뭐 그냥 알아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정폭기 회로에서 전류 이동. 역시 이것도 7급 문제를 풀다 보면요, 거기 우리 회로 이론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다뤘습니다. 다뤘는데 지금 우리가 전자공학에서는 회로 이론이 아니라 전자회로에서는 7급으로 이렇게 하는 그 군무원하고 7급 대비용에서는 이런 형태를 다뤄봤는데 이 전자공학에서는 안 다뤘습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또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안 그래도 교류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한다는 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 문제는 아니고요. TR이 베타가 200이라고 한다면요, TR은 무조건 베이스에 들어오는 전류에 대해서 컬렉터 흐르는 전류가 200이라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회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회로에서 직류 입장에서는 얘는 끊어졌으니까 여기 전압에 대해서 이 전압에 의해서 이 전류가 들어올 거고 이렇게 되니까 뭐 그냥 전류 이득은 얼마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베타 AC가 200이라고 했거든요. 200이니까 이 전류가 1일 때 이 전류는 200이 흐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교류 등가로 그리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앞에 문제하고 비슷하게요. 요거 교류 등가가 되면 이거 접지고, 그죠? 이거 접지니까 R1하고 R2 병렬이죠. 그래서 병렬이니까 여기 R1, R2 병렬 값을 적어야 돼요. 그러면 둘 다 100kg니까 여기 50kg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들여다본 지인 베이스요. 이 전류가 들어가려면 지인 베이스가, 지인 베이스나 지인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R2-는 거의 무시고요. 무시고 RE가 1kg가 있으니까 베타가 200이니까 얘는 201kg, 근데 약 200kg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00kg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00kg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200km를 보일 때 여기 1이 들어올 때요, 여기는 200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 1이 들어올 때 이쪽에 200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베타는 200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로의 전체 전류 이덕은요, 이 전류 이덕을 이야기한 것은 이거에 대한 이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전류 이덕을 뭐 물어볼 때 이거에 대한 이건지 이거에 대한 이건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니까 이걸 구하고 나서, 그러면 여기 200km잖아요. 이 전압하고 이 전압이 같은데 200km에 1이라는 전류가 흘러 들어오면요, 이 1은 여기서 들어온 게 200이니까 200관점인 거예요. 그러면 이 50은 똑같은 전압에서 이건 1일 때 이거 하니까 저항비가 1대 4다. 50대 200이니까, 그죠? 1대 4다. 그럼 전류비는 4대 1이다. 1에 해당되는 게 이거니까 여기는 4가 흐를 거고, 그럼 지금 여기 들어오는 전류가 5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200이 맞습니다. 베타는 200이 맞는데 전류 이덕은 이 5에 대한 200을 물어봤으니까 전류 이덕은 5분의 2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200이 돼서 이게 40이다 라는 그런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다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7번요. 시간축의 한 칸을 5 마이크로세크로 설정한 오실로스코프로 측정된 정연파 전압 신호가 오실로스코프의 시간축의 4칸에 걸쳐서 반주기를 형성한다. 그래서 2분의 t가 4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칸은 얼마요? 5 마이크로세크니까 5 마이크로세크 곱하기 4 해서 20 마이크로세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반주기가 20 마이크로세크다. 한 주기는요 40 마이크로세크고요. 주파수는요 25kHz죠. 40 마이크로헤르츠 분의 1이니까 25kHz다. 근데 주파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메가를 물어봤나요? 오메가는 2파이 곱하기 25 곱하기 10의 3승. 그러니까 이건 50파이네요. 그죠? 9파이 곱하기 10의 4승이다. 뭐 이렇게 구하는 건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여기는 있네 또. 제가 파일을 잘못 열어가지고 두 개, 한쪽은 이걸 하고 한쪽은 저걸 하고 해가지고 이걸만 저장시키는가 봐요. 자, 여기에 있는 18번입니다. 아까 제가 당황했던 문제인데 이게 안 올라왔으면 조금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올랐네요. 자, 다음 회로에서 임계주파수 FC하고요, 건사 버트월스 특성을 갖는 갖기 위한 R4 값으로서 적당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R1하고 R2가 같대요. 이건 보통 갖기에 많이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C1하고 C2가 같대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건사 버트월스, 이게 버트월스로 구성한 게 아니라 뭐 다른 회로로 구성된 거거든요. 다른 회로로 구성됐는데 이게 건사 버트월스 형식이 되기 위한 R4 값이 얼마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뭐 필터 설계를 대학원에서 조금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거까지 알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 제가 그냥 패스했던 내용입니다. 듣기만, 버트월스가 있고 뭐 세비체프가 있고 하는 이런 형태로만 받았지 제가 이걸 정확하게 공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런 형태다라는 거 정도는 봐두시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파수에서 이런 주파수는 수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고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그냥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내시면 되는데, 저는 뭐 이거 찍다 보니까 그냥 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찍었더니 그냥 답은 맞는데 전 모르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한번 봅시다. 이거 살렌이라고 하는데 셀렌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래 회로는 위 회로하고 다른 셀렌키의 2차 제역 통과 필터 회로이다 라고 했는데, 위에는요 이게 이 콘덴서하고 이 콘덴서 용량이 지금 이제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데 지금은 이게 우리 문제에서는 이게 같아요. 이게 다르면요, 두 배로 해서 하면 이게 보통 버퍼를 쓰더라고요. 버퍼를 쓰는데 얘는 이제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둘이 같으면서 이게 이득을 주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두 개의 커패시티 값은 동일하다. 그래서 이 회로의 통과 대역에서의 전압 이득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전압 이득 구하면 AV는 뭐가 된다고요? 1 플러스 R3분의 R4. 이런 형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 거다. 이 전압 이득의 값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회로의 동작은 단위 이득을 갖는 셀렌키의 2차 제역 통과 필터하고 동일하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런 형태에서 Q 값이 있는데 Q 값은 보통 이렇게 정해진대요. 이건 뭐 정해져 있으니까 뭐 알아서 봐주세요.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 있을 거고, 그러면 이 Q 값에서 AV가 1이면요. 1이면 Q는 얼마야? 0.5고요. AV가 한 3 정도 되면요. Q는 무한대가 됩니다. 그럼 AV가 적당하면 얼마 정도가 되면 Q 값이 내가 원하는 값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이게 3이 되면 0분의 1이 되니까 무한대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식에서 AV는 1보다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1보다 작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Q 값은 최소값이 0.5다. 그래서 AV가 이런 값이니까 얘는 1보다는 크잖아요. 큰 값을 가지니까 Q의 최소값은 0.5고 최대값은 무한대까지 바뀐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압이득의 허용 범위는 1에서 3 사이다. 그래서 위에로 해서 뭐 구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값을 구해보면 이건 회로 저항값을요, R3를 이걸 쓰고 R4를 1kg를 썼을 때,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이걸 안 고쳤네. 그림이 우리 그림하고 이게 달라가지고요. 이게 제가 이걸 바꾼다고 바꿨는데 이렇게 됐네요. 이걸 바꾼다고 바꿨는데 이게 쓰리고 이게 포고 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에서 이거잖아요. 그냥 제가 가지고 온 책에서 그림은 이게 알파하고 R3 위치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냥 이거니까 알아서 봐주세요. 1 플러스 1kg분의 0.56kg 해가지고 1.56 해서 AV가 1.56 정도 나오고, 그럼 AV가 1.56 나올 때 Q 값이 0.694 정도가 나온대요. 그래서 AV가 1.56이 되면요, Q는요, 이게 3 빼기 1.56분의 1 하니까 이게 0.694 정도 나왔대요. 그래서 그런 나온 거, 그리고 이제 차단 주파수는 뭐 알아서 값을 내시면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정도는 봐주시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겁니다. 이 0.694라는 이 값은요, Q가 0.694라는 말은 버터워스, 아까 전에 버터워스인데 건사 버터워스였잖아요. 그죠? 버터워스 필터의 Q 값이 0.707 정도가 되거든요. 0.7 정도가 되는데 그 0.7에 아주 가깝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워서 이 문제도 건사 버터워스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건사 버터워스가 되기 위한 그 R4 값을 이렇게 질문을 한 거니까 그때 이게 0.693, 즉 694 0.7이 되기 위한 그런 값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버터워스 필터라든지 베셀 필터의 2차 제역 통과 필터 회로에서 설계하는 과정은 Q 값은요 0.707이 된대요. 그리고 베셀은 0.577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이게 건사 버터워스가 되기 위한 Q 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Q 값을 물어봤으면 지금 이제 AV가 한 이 정도 될 때 0.694니까 이게 0.707이 되니까 AV가 이거보다 약간 커야 되거든요. 약간 크려면 아까 전에 이 회로에서 이 값이 조금 더 커야 된다라는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몇 킬로요? 이게 1kg면 이게 0.56보다는 좀 더 큰 0.57이라든지
뭐 이런 8 정도를 쓰면 정확하게 이게 Q값이 0.707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707이 나온다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나온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데 여기까지 해야 되나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도 의외로 이게 많이 등장합니다. 이 필트가 많이 등장하니까 공무원 하는 사람들도 뭐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봐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급 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회로 거기 9급을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 문제가 나올까?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조금은 뭐 불편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냥 찍었던 문제입니다. 답이 1번이죠, 그죠? 다음은 양의 리미트하고 음의 리미트를 혼합한 회로이다. 입력 신호를 인가했을 때 출력 Vout에 표시된 VA하고 VB 값은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다이오드 0.7V 고려해라 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12가 들어가고 6이네요, 그죠? 6이니까 그러면 플러스 반주기동에 막는 전압 0.67과 6이 있으니까 여기는 6.7이다. 그럼 여기 A 값은 6.7이다. 마이너스 쪽도 이렇게 가면 여기 막는 전압 0.7과 여기에 6이 있으니까 여기도 B도 마이너스 6.7이다. 이거 맨날 했던 문제고 아주 기본 문제니까 그냥 알아서 넘기시고요. 자, 전압조정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전압조정기는 입력 전압이나 부하가 변동할 때 출력 전압을 거의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그래서 정전압 회로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죠. 선형 전압조정기의 두 가지 기본형은 우리 맨날 이야기했듯이 직렬형하고 병렬형이 있다. 우리가 많이 본 건 병렬형이다. 폴백 전류 제한은 전류가 많이 흐르는 전압조정기에서 주로 사용하고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지 않게끔 전류의 출력으로 가는 전류의 양을 일정 크기 이상이 되지 않게끔 해주는 게 폴백이다. 우리 다이오드하고 저항 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 개념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TR에서 어떻게 했죠? 여기에 0.7이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그죠? 뭐 이쪽에서 0.7V하고 저항이 있어가지고 여기 흐른 전류가 어느 특정 전류 이상이 되지 않게끔 막아주는 그런 형태가 폴백 형식입니다. 부하 전압 변동률은 입력 전압의 변화량에 대한 출력 전압의 변화량의 백분율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은 부하시 전압과 무하 빼기 부하 곱하기 100%죠, 그죠? 이걸로 하는 게 전압 변동률이죠, 그죠?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니까 4번은 틀렸다 라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18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도 잘 모르는 문제고 이런 형태고요. 나머지는 문제를 좀 어렵게 공부한 친구들은 그래도 풀었을 것 같은데 그냥 쉬운 거 위주로만 정리를 했다면, 그리고 이제 이런 몇 번이죠? 15번하고 16번은 평상시에 우리가 푸는 문제 패턴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전자 회로를 공부를 하신 분들이야 이런 것들을 풀어봤겠지만, 그래도 전자공학만 이렇게 준비를 한 친구들은 잘 안 풀었던 형태의 유형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험 보면서 그냥 이런 문제 어떻게 풀지 하고 고민을 좀 했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답이 안 나오지라는 이런 형태로요. 그 외에 나머지 문제는 실수 없이 풀었으면 점수가 약간 고득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말로써 된 문제들인지 이런 것들이 실수를 유도한 것들이 좀 많은 거라서 고득점이 안 나올 수도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 여유를 좀 가지면서 천천히 풀었으면 나올 것 같은데, 좀 급하게 풀었다면 아마 거기 한 70점, 75점 정도가 기본 점수인 것 같습니다. 적당히 공부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